자녀에게 1억 6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거는 뭔가요? 올해부터 네, 도입되는 올해 거군요. 2024년도서부터는요, 이제 적용되는 면제 한도의 핵심 변화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네. 이제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할 때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제도가 없던 작년까지는 만약에 자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작년까지는 세금이 한 485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다 면제가 되어서 세금을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뭐 1억 6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가요? 호지영 세무사님. 그거는 바로 이 증여공제 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그 배우자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녀한테는 성년인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가 있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분이 1천만 원을 주시면 이것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성년 자녀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모한테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한테 1천만 원을 받으면 이제 6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여기에 근본 신성된 그 혼인 공제를 1억을 추가를 하게 되면 1억 6천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1억 6천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올해부터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요? 예, 아까 우리가 차트에 잠깐 봤었잖아요. 네. 그 우리가 10년 동안요, 사실상 이제 자녀에게 5천만 원 공제였습니다. 증여세가. 근데 공제 그러면은 좀 어렵게 좀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네. 다른 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증여세 공제가 너무 적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으로 한 133억 원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커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이제는 증여세 공제를 좀 늘려주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자녀에게 뭐 아파트 사주고 싶죠. 하지만 뭐 그건 어렵잖아요. 그럼 뭐 월세 이런 거 도와주고 싶은데 공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현실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나 작년 봄에 결혼했는데 나는 이거 혼인 증여재산 부모님께 못 받나?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 이거 올해부터 계시면 했는데. 어떡해요? 네.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나. 기준일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일은요, 결혼식 앞으로 2년, 그리고 뒤로 2년이에요. 총 합쳐서 4년인데요.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직 2년이 안 지났다고 그러면은 네. 아직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출산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예요.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제를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출산을 한 다음에 이 2년이 안 지난 분들은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를 꼭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결혼할 때 최대 1억까지 증여를 받고 또 출산할 때 최대 1억까지 증여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합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눈이 이글이글한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혼인과 출산에 따른 공제는요, 이게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통합해서 1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혼인과 관련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번 출산 때는 하나 네, 더 질문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뭐냐면 자녀가 혼인을 네. 2번 하면 2번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혼인을 2번 했다고 해서 혹시? 막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혼인을 하고 재혼해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뭐 기간은 없어요? 기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증여재산 공제가 리셋이 되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한도를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궁금하잖아. 혼인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증여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아무리 지금 아내분이 일하시느라고 TV를 못 보고 계신다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여쭤볼 줄이야.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2024년에 지금 새로 도입된 거라서 그쵸. 이 혼인증여 재산 관련된 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네. 문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할아버지가 이제 계신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 5천만 원을 또 증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 5천만 원을 먼저 증여하고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오. 증여세가 더 적은 건 어떤 사례일까요? 순서가 달랐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일단은 할아버지도 1억 5천 주시고 우리 아버지도 1억 5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군들 마음 동하시는 분들이 먼저 주시지요. 네, 기꺼이 받겠습니다. 세금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예. 아들한테 원하는 돈도 먼저 줘야지 그 고마움을 알아요. 아. 왜냐면 받고 또 받으면 그땐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오. 제가 먼저 주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주고 할아버지는 나중에 받겠다. 안 주실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받습니다. 약간 심리적인 이유로 접근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세금을 좀 덜 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정답 뭔가요? 정답은 바로 2번.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세금을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장유유서 순서대로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달라지는 왜 그런 네.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부모랑 조부모님한테 동시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조부모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또 조부모에게 증여 받을 수 있는 공제 아까 배웠죠.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고 또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는 추가 1억까지 1억 5천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는 직계 존속그룹에서 딱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원래 내야 되는 증여세의 30%가 할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세에 할증되는 부분을 이 공제로 최소화시키는 게 세금적으로는 유리해지는 거죠. 네, 요 사례에서 좀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1억 5천을 증여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그 할아버지가 주시는 돈은 세금이 할증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약 2,500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조부모한테 먼저 그 증여를 받게 되면요, 1억 5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이 공제되니까 세금이 없고 이후에 아버지가 주는 분에 대해서는 그 할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한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6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증여 순서만 바꿨는데도 지금 600만 원 절세를 와 대단한데 꿀팁인데 진짜. 그러네요. 네. 이게 꿀팁이 적용될 저희가 좀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께 귀한 정보가 될 것 같고 그쵸. 순서만 바꿨는데 60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면 예. 이거 오늘 정말 대단한 정보니까 기입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증여세 금액이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바로 세금을 증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제가 증여세 세율을 한번 구간을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요. 1억까지는 10%가 적용이 되고요. 네. 5억까지는 20%, 5억부터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부터 30억까지는 40%, 30억이 넘는다. 그럼 재산의 반이죠.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1억부터 5억 사이에 있는 20% 빼기 1,000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5억 원에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5억 원 전체에 다해 20%를 곱하는 게 아니라요. 1억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10%가 먼저 적용이 되고요. 1억을 넘어서 5억까지 총 4억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억의 재산을 증여를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증여를 할 때에는요. 여기 5억에다가 20%를 먼저 곱하시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을 빼면 내가 내야 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억서부터 5억까지 받는 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네. 증여세를 세율별 구간을 보면은요.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를 할 때는요. 이제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나면은요, 나머지 5천만 원이 남죠? 네.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세율을 곱하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한번 2억을 줬다고 한번 볼게요. 2억을 줄 경우라면요, 마찬가지로 성년 자녀에겐 5천만 원 빼고 나면은 1억 5천만 원이 남겠죠? 네. 1억 5천만 원 중에 첫 번째 1억만큼은 10% 곱해서 1,000만 원.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곱해서 또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요. 5억 부분을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5억을 만약에 내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라면은 5천만 원, 성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빼면 4억 5천만 원이 남고요. 여기에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0% 적용해서 1천만 원이고요. 4억 5천만 원에서 1억을 뺀 3억 5천만 원은 20%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7천만 원이 증여세가 나와서 합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1억을 줬을 때랑 5억을 줬을 때 5배가 증가를 했는데 네. 세금은요, 무려 16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증여세 구간별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일단 뭐 증여세도 합당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공제에 대해서는 좀 배웠고 제가 증여세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방식은요, 바로 받는 사람을 쪼개서 여러 명에게 증여를 하자라는 방식입니다. 네, 먼저 그 증여세는 아까 배운 대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누진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똑같다라고 하면 아들한테만 주는 것보다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쪼개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치. 일단은 공제도 여러 번 받을 수 있고요.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꿀팁 보시면요. 두 번째로는 10년마다 증여하자입니다. 네. 증여세는 10년 동안 누진해서 누적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증여하려고 했을 때 한꺼번에 탁 이렇게 주게 되면 세율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거를 10년으로 쪼개서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세금은 이제 줄게 되죠. 네, 여기에다가 내가 증여하고 싶은 재산이 이제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기를 좀 활용하시면 세금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좀 내렸을 때 재산을 낮게 평가해서 이걸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낮은 세금으로 증여세를 줄 수가 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오른 만큼의 세금 효과가 그때 극대화되는 것이죠. 네. 아우, 어제 혼자 원고 보고 예습할 때는 정말 이해 안 되고 막 세금 구간도 막 헷갈리고 그랬는데 맞아요. 일타 강사들이시네요. 진짜로. 저 지금까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쏙쏙 들어옵니다. 예, 이해 잘 되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네. 자, 10년마다 사랑을 나누어서 이런 마음으로 10년 한 번씩 그리고 쪼개서. 뭐 아들, 며느리, 아들, 손자, 손자 이렇게 며느리 나누어서 쪼개서. 다 사랑을 나누고 세금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화면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과 시어머님은 현재 공동 명의로 둔 연립주택이 있는데요. 5, 6년 전에는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안 된다며 남편과 시어머님 공동 명의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처음엔 공동 명의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다른 형제들도 있어 이 공동명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동명의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했을 때 드는 상속세나 증여세 비용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거라면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자, 일단 배우자가 아니라 네. 어머니와 공동 명의이면 만약에 네.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참고로 지금 사례자께서는 집값이 5억 5천 정도고 형제는 3명이라고 하네요. 네, 먼저 세금적인 부분으로 따져보면은요, 공동 명의로 바꿔야 될까 아니면은 그대로 둘 것인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세금 먼저 궁금해하시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공동 명의를 이제 아들에게 다시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세가 나오게 돼요. 이 증여세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 부동산이 5억 5천만 원짜리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 반절인 2억 7,500만 원이라는 부동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요, 네. 5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나면은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네. 2억 2천만 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뭐 증여세는 한 3,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재산을 받게 됐을 때 내가 등기부등록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네. 증여를 인해서 받게 됐을 때는 취득세가 조금 비싸요. 네. 이거는 취득세는 뭐 한 최고 3천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나오는 세금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치면은 뭐 많게는 참 한 6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그냥 뒀다가 추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속으로 받게 됐을 때 한번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이게 다른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 그때 그러면은 시어머니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게 되고요. 뭐 시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때는 상속세 재산에 대해서 5억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안 나오고요. 이때도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되긴 하는데 네.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나오는 취득세는 많이 쌉니다. 0.96%에서 3.16%까지 낮기 때문에 이때 상속으로 해서 받게 되면 세금은 한 264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세금 차이는 약 5천만 원 이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는요, 뭐 공동상속에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생활법률 정보 전해드리잖아요. 네. 저희 상속과 분쟁 관련해서 방송해드린 게 몇 편 있어요. 이거 다시 보기 좀 보시면서 이게 세금 아끼는 게 난지 상속 분쟁 좀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게 난지 이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절세 꿀팁 2024년 달라지는 세금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주 있으신 분들 잘 봐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녀 공제 혜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 공제 아, 적용이 된대요. 손자 손녀까지. 어머, 이렇게 바뀌어요, 세무사님? 예전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었는데요. 올해 24년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자녀공제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공제들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그 세액공제 금액도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한 명까지는 15만 원까지는 동일하지만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종전의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받는 금액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 그다음에 대학 입학 전용료 같은 것들이 교육비 공제로 대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학원비, 교재비 같은 것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개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4년 바뀌는 세금 절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총 급여 8천만 원까지 월세 세액 공제되는 월세 세액 공제율 대상이 확대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네, 월세 요새 월세가 너무 높잖아요. 네.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만약에 냈다고 한다면은요, 이걸 세금으로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세 세액 공제라는 건데요. 이게 작년까지는요, 연봉 정확하게는 총급여가 7천만 원이신 분들까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연봉 8천만 원 이상이 이하인 분들까지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분뿐만이 아니라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나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의 세금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월세를 냈다. 그럼 얼마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낸 월세의 15%입니다. 이거를 뭐 15%라고 하니까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요, 내가 1년치 월세 중에 한 달 보름치만큼은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연봉이 조금 더 낮아서 연봉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또는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더 돌려줘요. 17%까지 돌려줘서요. 이걸 또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두 달하고도 이틀치 월세만큼은요, 나에게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네. 이거는요,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 시가로 따졌을 때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